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떤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묻는 걸 주저할 때가 있죠. 묻는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은 자존심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을 넘어서 성장의 본질을 꿰뚫는 태도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넘겨버리면 스스로 성장의 문을 닫는 셈이죠. 아랫사람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배움의 한계도 또 성장의 한계도 없을 겁니다. 불치하문. 심지어 공자님도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6분 현재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4069님은 오늘 운전을 해야 해서 일찌감치 문자 드립니다. 이렇게 또 인사 말씀을 먼저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이죠. 오늘도 또 치열하게 토론을 좀 해보시죠. 홈플러스가 얼마 전에 기업 회생 절차, 이른바 법정 관리를 인정을 했죠. 사모펀드, MBK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납품업체, 또 다른 유통업체까지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쟁점별로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또 임대료가 하루에 1,000원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인천시가 이른바 1,000원 주택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죠.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청년 인구 유입 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20%가 넘는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본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는 엄밀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과 금융 또 신용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달러화를 빌리기도 했죠. 국제통화기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알파벳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의 상징 같은 이름이죠. 그때만큼이나 힘들다 혹은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세 글자 알파벳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까지 그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라는 전시회 여러분께 또 초청 티켓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술의 거장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를 포함해서 21명의 작가들의 작품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데요. 말머리에 전시회 이렇게 써서 신청해 주시면 하루 2분께 각 2장씩 티켓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이고요.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은 대형마트 좀
다니세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직접? 그쵸. 전 창고용 매장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거기는 그냥 대형마트보다 네. 더 대량으로 한꺼번에 사는 곳. 더 싸죠. 그래서. 다른 분들. 근데 확실히 대형마트보다는 요즘엔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갈 시간도 많이 없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홈플러스 가본 게 언제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는 진짜 가니까 오래됐는데. 와, 여러분이 안 가셔서 그렇군요. 예. 홈플러스가 3월 4일에 기업 회생 절차, 이른바 이제 쉽게 말하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협력사 결제 대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강영애 기자. 네,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을 했는데 그 주요 유통업체가 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외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발행된 홈플러스 상품권이 한 2천억 원 규모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남은 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홈플러스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홈플러스에서는 이런 뭐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대금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납품 대금 정산 같은 거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납품 중단을 선언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LG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뭐 동서라든지 이런 전자제품 업체 또 식품 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고가 소진되면 앞으로 홈플러스에서 상품 구매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상거래 채권 다 갚을 수 있다. 그런 돈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 상대방에서는 그래도 찜찜해. 네. 불안해 이런 거죠.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작년 11월부터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대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업 회생까지 신청을 한 거니까 아무리 상거래 채권이라서 이거 다 변제 가능하다라고 해도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돈 언제 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 지연되는 거는 이 법적 절차에 따라 그거는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업체랑 거래를 해야 되나? 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상품권 결제 중단됐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휴업체고요. 홈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홈플러스로 들어가는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살 게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소비자들이 거기를 안 찾게 되겠죠. 악순환에 빠질 수 그러면 있다는 또 거.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MBK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데 이 과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얻은 게 뭐가 될지는 사실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뭐 투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심리에서 시작해서 심리로 끝나는데 일단 홈플러스를 바라보는 좀 불안한 시각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여전히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거 네네. 알려드려야죠. 근데 이게 납품업체들 일부가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물건 공급 안 하겠다라고 밝힌 곳도 있는데 또 이렇게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판매를 했거든요. 요 측면도 좀 한번 들여다봐야죠. 여기가 이제 그 정지석 상품을 직매입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통 매월 한 6천억에서 7천억 원 정도의 그 단기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매입과 영업 대금을 충당해 왔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3월 첫 주에 연휴 직전에 신평사들이 신용등급을 이제 깎으면서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시작되면서 이제 신평사들이 지금 A3 마이너스였던 거 D로 다시 또 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더 조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근데 보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기업어음, 그러니까 CP나 전자단기사채 발행 잔액이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전날 잔액 기준으로요. 근데 절반 이상이 CP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자금 때문에 매월 25일에 거의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왔고요. 대부분의 물량은 사실 증권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신용등급이 A3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에 발행된 규모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0.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 자체는 적긴 한데 대부분의 물량은 증권사 은행으로 판매가 되면서 사실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갖춘 개인과 법인에게 판매가 됐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이게 불안전 판매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팔린 이유는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금리가 6%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현실적으로 그 리스크가 큰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 거의 떠안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이래서 뭐 지금 신평사들 대응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신평사도 그 좀 문제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회생법원도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왜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날 이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부도가 난 건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네. 그 부도라는 표현 자체가 수표나 어음에 쓰는 얘기지. 이게 예. 기업에 쉽게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다가 이 자료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지 11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네, 저도 그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기업 회생 절차를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이게 저는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었나 싶은 게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과를 뭔가 티내기 위해서 사모펀드의 어떤 고도화된 전략을 받아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4주가 걸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떤 절차상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2위 업체인데 네. 아무리 망할 상태는 아니라고 걱정을 뭐 지금 예방 성격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최소한 그럼 이걸 하면 이 기업은 살 수가 있냐 아니면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없냐 협력업체가 받아야 되는 피해는 없냐 이런 거를 좀 크게 또 따져봤었어야 되는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걸 11시간 만에 빨리 통과를 시켰어라고 이거를 셀자는 자랑하듯이. 게 맞는가 너무 조금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네. 기업 회생 절차, 이른바 법정 관리는 이걸 이제 신청했다라고 할 때 그렇죠. 크게 뉴스가 되고 네, 또 며칠 있다가 이게 개시가 된다, 법원이 받아들여 줬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뉴스가 되는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아니라 기업 회생 절차 개시됐다라는 걸 보고 첫 뉴스를 맞아요.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요즘에 뉴스를 너무 안 보고 있나? 저 약간 뜨끔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1시간 만에. 근데 이건 결코 자랑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었다. 정주석 저는 기자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인 네. 거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 이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하고 그게 받아들여졌다. 그 사이에 4주간 걸린다고 하면 그 4주간간에 뭔가 되게 소비자 혼란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납품업체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아마 뭐 했다라고 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또 하나가 2015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예전에 테스코가 팔고 나간 걸 이 홈플러스 지분을 산 게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물론 이제 블라인드 펀드 3호를 이용해서 인수를 한 거긴 합니다만 인수 과정부터 사실은 노이즈가 좀 많았죠. 잡음이. 네, 왜냐하면 그때도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인데 그때 인수 금액이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고가 인수보다도 더 문제가 좀 지적이 나왔던 건 사실은 그 중에서 2.2조는 2조 2천억 원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블라인드 펀드 같은 걸로 조성을 했는데 나머지는 사실 외부 수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 바이아웃 그러니까 LBO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걸 사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히나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게 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에 현대백화점 그룹, 뭐 오리온, GS 그룹 막 이렇게 쟁쟁한 내수 유통 기업들도 다 한 번씩 검토를 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사모펀드들도 여기 뛰어들었었거든요. 맞아요. KKR 뭐 맞아요. FT 이런 데 다 들어왔었죠. 근데 MBK가 7조 2천억 원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승자가 됐는데 심지어 제 기억에는 첫 우선 협상 대상자가 여기가 MBK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KKR 그쪽이었는데 맞아요. 나중에 시간을 두고 가격을 올려서 쓰는 아하.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0년째 물려 있는 거죠. 네, 엑시스 이거 못했죠. 뭐 MBK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본인들의 경영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사모펀드가 들어간다는 건 지금 시장에 나온 물건을 뭐 그냥 보통으로 보자면 싼 값에 사서 잘 이걸 경영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비싼 값에 되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비싼 값에 사서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영이 거의 이제 망가진 상태로 해가지고 일단 가장 최우선 노력이 그냥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MBK 입장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들 투자금 엑시트하는 거 아니냐.
원금 회수가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들게 만들게끔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그 부동산을 노린 거다. 전국의 점포 그게 다 이제 부동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만 팔아도 얼마냐라는 이제 계산이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여 개 점포를 폐점을 했잖아요. 한 2조 원어치 정도는 판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그게 그러니까 뭐 제가 MBK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부동산을 노리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MBK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기본으로 깔고 그러니까 하방이 이제 안전마진으로 안정적인 거고 깔고. 안전마진을 깔고 홈플러스가 잘못 판단한 건 MBK가 잘못 판단한 건 유통시장이 대형 마트 위주로 흘러갈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좀 온라인 쇼핑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제 이게 2위잖아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걸 1등으로 만들어가지고 되팔면은 그만큼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고 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그 이때 즈음해가지고 13년인가요, 14년에 그 유통산업발전법 그게 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면서 MBK가 확실히 경영이 실패했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야 그럼 이제 투자금 회수하자라는 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른바 돈 되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돈 되는 건 뭐예요? 장사가 잘 되는 점포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잘 되는 뭐 점포부터 한때 1등 했대요. 안산점이라고 하는 그곳이. 예. 그런데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이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는 더 안 되는 홈플러스를 거죠.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팔았으니 매출도 떨어지고 이익도 떨어지고 그게 스스로 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 그래서 사모펀드가 빠르게 엑시트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거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7411님 고란 기자님 팬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에 다이소를 주제로 오프라인 매장 중에 잘 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갑자기 다이소 말씀하시니까 그 제가 지난주엔 없었는데 다이소가 이제는 온라인도 약간 장악을 다 하려고 접수해버리는. 한다는. 7865님은 저는 빙그레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홈플러스 납품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납품 중단한 업체들이 또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네요. 일단은 뭐 MBK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사실 이제 MBK 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영사죠.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뭐 국민연금도 있고 싱가포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국부펀드도 있고 여러 뭐 기업 법인 자금들도 있을 텐데 MBK에 대한 책임론이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정 관리라는 게 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다는 게 이렇게 갑자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 어렵다는 게 많이 발표가 되고 하다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회생 신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기업 자력으로 아주 운영하기 어려울 때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건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키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물론 MBK 입장에서는 뭐 이제 신용등급이 28일 날 강등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5월이면 현금이 바닥이 날 거다. 지금은 현금이 좀 있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좀 놀라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고란 선배도 말했지만 이제 11월부터 사실은 이제 단기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MBK가. 그래서 대금 정산을 한두 달 정도 늦춰주면서 대신에 이제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때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기업 회생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도덕적 해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BK 파트너스가 이야기하기로서는 어떤 금융 비용, 원리금 절약하기 나가는 위해서죠. 거, 그 다음에 뭐 회사채라든지 기업어음 만기 돌아오는 거 이걸 못 막으면 부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좀 유예를 시켜놓고 근로자 임금이라든지 협력업체 결제 대금은 먼저 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거다라는 게 이제 MBK의 입장인데 일단 이게 많은 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상일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홈플러스 물류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상품을 받으려면 상품가를 선입금하고 물건을 받는데 기존에 결제했던 물건도 안 올 확률이 높다고 하고 선입금한 대금도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허망하게 돈이 묶여버렸네요. 유유. 그러니까 아까 강영현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뭐 지연 이자까지 주겠다. 나중에 돈 다 환불해 드립니다라고 해도 일단
몇 달이로 이렇게 돈이 그러니까요. 묶여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융통 자체가 중요한데 또 간접적인 피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MBK 파트너스의 회장이 이제 김병주 네. 회장이죠. 이분이 한때 우리나라 부호 순위 1위에도 오르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이재용 회장 제치고 이분이 1위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러는데 김병주 회장의 책임론도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냥 도덕적인 거죠. 그리고 약간 책임론을 요구하는 쪽에서도 야, MBK 이미지 너네 기업 사냥꾼 이걸로 찍히면 앞으로 잘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너가 그 뭐랄까 이 MBK 측에서 뭔가 김병주 회장 사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은 어쨌든 간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좀 거국적으로 생각해라라는 거지 사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사모펀드이기 사모펀드잖아요. 네. 맞아. 태영 사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대주주한테 요구하는 자구 노력이랑은 사실은 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없고요. 거리 좀 있고요. 이게 뭐 지금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그 부동산 자산을 던질 거냐? 그것도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지금 앞으로 채권단 협의회가 저기 형성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차입금 대부분을 지금 채권자가 들고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담보 신탁으로 부동산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팔아줘라고 메리츠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메리츠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MBK야 팔 수 있겠지만 홈플러스의 노조 입장에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MBK는 너무 영리한 선택을 한 거죠. 네, 이게 사실 선제적인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맞아요. 표현이라는 네. 게.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데 법원의 보호 아래서 빚쟁이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거를 지금 바리케이트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그래서 시장에 계신 분들은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MBK라는 상어 한 마리가 홈플러스라는 생선을 살만 다 발라먹고 뼈만 남겨놨는데 머리와 꼬리는 남아있으니까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헤엄은 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살이 차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 도와주는 몫은 MBK 대주주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은행권들이나 나머지 금융권 너희가 좀 도와줘 이렇게 손을 벌린 거다라는 비유를 하시길래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냉정하고도 정확한 예. 비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자본시장 혹은 금융의 속성인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볼때 씁쓸하죠. 사실 이제 사모펀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있죠. 좀 이제 여론은 또 악화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거고요. 근데 이제 MBK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최근에 또 그 인수전에서 잇따라서 뛰어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CJ제일제당 네, 뭐 그쵸. 이런 거. 네. CJ제일제당의 특정 이제 사업 부문 네.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론의 시선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홈플러스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 회사 자금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MBK 쪽에서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안 넣었었죠. 네, 지금까지 안 넣었었고. 사실은 이거 있고 나서 이제 취재하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MBK가 한국 사업을 접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물고기 얘기도 하셨지만 기업 성장보다는 굉장히 자기들 단기간에 수익만 추구하는 그 사모펀드의 약간 민낯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홈플러스를 부실 기업을 좀 정상화시킨다든지 뭐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렇게 좀 사모펀드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재무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장 신뢰를 굉장히 잃었는데 주주총회 같은 데서 표대결을 한다면 집속선을 듣기가 쉽지 않겠죠. 이기긴 쉽지 않을지.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이제 고려아연 지금 가장 핫한 기업이니까 야 고려아연도 이런 식으로 다 털고 나가는 거 아니야? 결국 중국 불안감이 쪽한테 커지죠.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라는 이 시선들이 많아지니까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일단은 홈플러스에서 뭐 MBK가 뭔가를 심각하게 잘못한 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의 구조, 소비의 변화, 애초에 국내 너무 내수 빚을 많이 부진. 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저도 2015년에 MBK가 홈플러스 인수할 때 그때 여기 출입 기자였거든요. 홈플러스 그러면서 그때 막 뭐 노조분들 시위하는 현장도 찾아가서 취재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지금 다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산 매각을 통한 경쟁력 약화. 또 어떻게 보면은 인수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홈플러스에 어디 유리창이 깨져도 잘 안 바꿔준다. 아. 조명마저도 맞아요. 어두워졌다. 그래서 조명 낮아졌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도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조명 왠지 얘기하니까 홈플러스 가면 느낌적인 느낌. 어두컴컴하다. 진짜. 이런 의견을 맞아요.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진짜 그런. 그게 사모펀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쥐어짜기 경영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 게 이게 사실 MBK 사례가 MBK가 사실 진짜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병주 회장 진짜 자본시장 파워맨 1등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뭐 경제, 금융인 50인 안에 들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사실 비판을 받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 그러니까 어떤 그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가는 건 좀 약간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펀드 얘기할 때 장기적인 뭔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먹튀 투자자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보통 PEF들이 10년 이상 펀드 라이프를 가지고 가긴 하거든요. 지금 MBK도 이것도 그랬지만 그 기간 동안에 보통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할 텐데 사실 연기금 빼고 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장기로 투자하는 데들이 또 사모펀드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칼 아이칸 같은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사모펀드들도 이런 비판이 너무 무섭고 너무 짜증나니까 메모장에 우리가 10수년 동안 들고 있었던 기업이 뭐냐면 하고 리스트를 이만큼 갖고 다닌단 장기 투자 말이에요. 목록.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약간 이 한두 개의 사례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게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동부가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라고 하는 MBK가 네.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유진님이 홈플러스가 문 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데 커요.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형마트 안에는 수많은 중소협력사들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죠. 2081님. 김수현 씨가 괜히 이용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빠요. 그 아니, 모델 그분은 뭘. 광고 모델인데 예, 뭐 그분도 어차피 돈 받고 돈 광고 받는 건데요, 뭐. 하여튼 좀 홈플러스 문제가 좀 잘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세자입니다. 알파벳 세자. 대한민국 국민이 잊을 수 없는 그 알파벳 세자.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듯이 97년 외환위기는 국가 차원의 이른바 법정 관리라고도 볼 수 있죠. 이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서. 알파벳 세 글자. 그 당시에 9640님.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지금 금값을 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라고. 근데 그때 다들 마음을 모아주셨으니까 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 시세랑 비교하시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최근에 조금 줄고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세계 9위 수준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알파벳 세자 국제통화기금 그 뜻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진만님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그 외환위기 때 그때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 느낍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다시 아버지 세대가 된 분들이 또 어려운 경제 상황 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임대료가 하루 1,000원 꼴인 주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어디입니까?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어제부터 그 천원주택이라는 거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몰려서 줄을 서 있는 사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이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하루에 1,000원인 거고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따지면 3만 원입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래서 인천에서 500가구 정도 공급을 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부부 기준은 이제 혼인신고한 지 7년이고요.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 뭐 한가정 부모 이런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또 500가구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하니까 한 1,000가구 정도
그리고 2030년까지 한 6천 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에서요. 이게 어떤 집인가 이렇게 르포 기사들 찾아보니까 좋죠. 신축 빌라도 있더라고요. 좋아요. 네. 또 역에서 가까운 곳도 네. 있고 전용 면적 65에서 7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한 투룸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두세 개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뽑았더라고. 주차 공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 한 달에 3만 원. 그렇죠. 인천 주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전- 됩니다. 전국 네. 대상이. 아 인천인데 네네. 인천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또 한 달에 10,000원인 주택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건데 지방 전남 화순에서 화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는 그 동작구청에서도 해서 음. 서울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아하. 일단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고 또 수도권도 미분양 문제, 수도권도 좀 심각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까? 고랑 기자는 왜 한숨을 쉬죠? 이게 참 양가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예. 이거 뭐야? 아니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500호를 공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이거 대충 치면 인천에서만 한 5만 가구가 넘대요. 근데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가구가 넘습니다. 대충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면 전국 100만 쌍이에요. 근데 500호예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나 로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오죽했으면 그렇겠냐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되게 감정이 약간 엇갈립니다. 이게 결국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라도 뭐라도 해봐야지 싶기도 하고요. 일단 그쵸. 그 이름부터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천원주택, 천원주택. 만원주택.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사실 동작구청이 지난해 작년 10월에 공급한 거 같은 경우 이제 7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 보니까 18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역에 일곱 있는 채요? 네, 일곱 채. 그럼 7가구만 네, 혜택을 네, 본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 소수의 혜택을 위한 내세운 포퓰리즘으로 사실 누군가한테는 세금을 걷어서 이게 어떤 특정인의 로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은 당연히 좋고 이제 그걸 앞으로 기반으로 삼으시면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걸 따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 또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맞아요. 일부라도 네. 일단 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돈만 많으면 맞습니다. 뭐 그쵸. 미분양하고 다 사들여서 월 뭐 3만 원 아니면 진짜 뭐 500원이라도 임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네. 이제 그 재원을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게 쓸 것인가 아니면 특정 소수에게 몰아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쓸 것인가 이것의 문제잖아요. 아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남 화순 같은 경우는 뭐 꼭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뭐 출생 지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추가로 지원이 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청년층 유입에 효과가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방에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그 출생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 감소세도 약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특히 이 만원주택 그 전남 화순에서 했던 만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이주한 비중이 45%.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좀 유입하는 효과도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재원을 좀 쓴다 한들 그래도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아이도 낳고 하면 경제도 이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인구가 감소 지역, 그러니까 화순군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집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리고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 있는 집을 인테리어만 해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고쳐서. 사실은 예산이 조금 덜했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지자체가 뭔가 사가지고 리모델링이라고 한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성 떨어지고 확장성이 없고 저렴한 혜택은 맞지만 이게 사실은 공짜로 그러니까 사실상 공짜잖아요. 거의 그렇죠. 뭐. 네, 이렇게 공짜로 혜택을 주는 게 맞는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7865님이 신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혼인신고 재혼은 안 됩니까? 아, 재혼 요즘 재혼 많은데. 혼인신고도 7년이긴 그러니까 한데 혼인신고 그럼 될 것 기간으로 같은데요. 7년이라. 혼인신고 기준인가 그런가? 자세한 건 지자체에 좀 문의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아기를 갖거나 그죠. 그렇죠? 네. 낳을 계획이 있거나 네. 근데 또 자녀가 이미 또 있으면 뭐 2순위로 가고 이런다면서요. 1순위가 신생아고요. 그다음 2순위가 자녀가 있고 그다음 3순위가 자녀가 없는. 네. 아이고 이것도 어차피 이제 또 경쟁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어,
경쟁이 어마어마하겠죠. 한정된 자원을 또 어떻게 우리가 나눌 것인가 이것도 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분명히 되기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좀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네. 인구 유입 또 사실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순 유출이 됐을 거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까지 좀 이어져야 하는데 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젊은 층들이 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라고 하는데 물론 집값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주거 안정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든지 다른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에 뭐 1, 2년이야 가서 거기서 살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정주에서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출생을 당장 막는 것도 중요한데 좀 장기적으로 그 일자리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그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저출생 문제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 화순이었잖아요.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서 한 1000세대 가운데 1000세대에 한 2,800억 정도 예산 투여한대요. 그럼 이게 주거복지에만 몰빵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몰빵해서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진짜 이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나은 게 될지 이래서 이 후자 쪽에다가 무게를 싣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자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이 주거복지 쪽으로 많이들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첫 발을 떼는 거는 맞지만 이 정책이 효과가 난다고 해서 이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길게 보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다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죠. 일자리도 주거복지도 일자리고, 그렇고 교통 일자리도 문제도 그렇고 해결이 돼야 되고요. 교통도 그렇고 네, 육아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 반응을 좀 보면 이럴 바에 그냥 구립 유치원 같은 거를 더 지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아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니즈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그 지역마다 좀 상황이 지역민들이 있겠죠. 필요로 하는 게 좀 다를 거고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 지역에서는 갈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전남 화순 뭐 어떤 10,000원짜리 주택 때문에 갈 그렇죠. 유인이 뭐 좀 보통 떨어질 광주에서 때.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쪽. 예.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 일자리가 역시 있어야 하는 거고 장현희님이 신혼 청년층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이들과 맞아요. 생활하고 있는 중년층 지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그 한 2010년 중반쯤에는 그 이게 청약 가점제로 했잖아요. 가점에 하다 보면은 결혼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또 애가 있으면 가점이 올라가니까 이른바 청년 신혼부부는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비판이 많아지니까 최근에는 무슨 대책만 나오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 중장년층은 오히려 소외가 되는 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힘들게 청년과 맞아요. 신혼 시절을 거쳤는데 그 내가 견디면서 이 가점을 이렇게 쌓았더니 내가 가점이 쌓이는 순간 갑자기 나의 가점은 무효화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보니까 40대에 무주택이 아직 65% 정도가 그럼요. 무주택이래요.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10명 중에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이분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도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걸 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로 미리네 집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미리네 집도 다 신혼부부 중심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주택, 그 전세주택 같은 거에 들어가는 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뭐 유공자라든지 다양한 층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그 혜택이 쏠리면서 이런 분들에게 갈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참 이게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또 문제죠. 신혼부부만 청년만 지원해 주기에도 그 주택은 모자라고 거기에 또 중장년층까지 놓고 보면은 더 모자랄 수밖에 없고 고민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봐야 한다라는 거.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수요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까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산이 되는지 이후의 반응은 어떤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 좀 의견 있으면 한마디씩 주셔도 좋고요. 의견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저도 약간 불만인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뭐
청년층을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여기까지는 그래 오케이 이해하겠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도 중장년층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출 때는. 네, 예를 들면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 이런 대출. 거 아니 중장년층 힘들거든요. 집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대출 정책에서는 중장년층을 소외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좀 제언을 금융당국에게 개인적인 근데 개인적인 바람을 신생아 특례 대출, 초등학생 부모 특례 대출, 중학생 부모 특례 대출, 고등학생 부모 특례 대출. 전 국민의 이제 특례를 받는 그날까지 농담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치소, 교도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현실이 또 심리적으로는 교도관의 직업은 어떨까? 직업의 세계 시간대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도소 갔다 오신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나러. 예, 만나러. 굉장히 추운 날 다녀왔는데 네. 이 뭐 말씀하신 교도관의 이 정확한 명칭은 예, 교정직 공무원이고요. 교정직 공무원. 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분들은 이제 법무부 소속 공안직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이제 교정 시설 내에 있는 이제 수용자들의 관리 감독을 비롯해서 네. 뭐 수용자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짐 검사부터 그리고 서류 작성까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만난 분은 이제 10년 차 교도관인데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소 보안과 소속이라 수용자들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직무였고요. 뭐 보안과 교도관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뭐 수용 기록과나 아니면 뭐 수용자의 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동을 관리하는 출정과 그리고 의료과 그리고 교정 교학과 등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세분화되어서 행정도 중요하고 보안과라고 하면 어떤 뭐 사고 나지 않게끔 그렇죠. 미연에 좀 조치하는 방지할 수 있는. 이분들은 빳빳한 이제 제복 입고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딱 제복 입고 딱 나오잖아요. 순찰 돌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그런 거 순찰 도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그 교대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네. 보통 이제 주야로 나눠서 출근을 하면 전 근무조와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는데 네. 뭐 입소자 체크부터 특이사항 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오전 8시부터 수용자들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수용자들은 이제 때 되면 밥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종교 집회 날이 잡혀 있으면 종교 집회도 가고 아하. 뭐 이런 보통 이제 일정한 루틴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반면에 이 교도관들은 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뭐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용자들을 늘 주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신입 수용자들이 오면 이건 이제 밤낮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구속 판결 딱 나면은 바로 이제 맞습니다. 그 뭐라 해야 되나 법정 구속이라고 하죠. 참. 법정 구속되는 이제 새벽일 수도 수용자들이나 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바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에는 뭐 새벽 밤낮이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또 교정 시설이 교도소 다르고 구치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이분은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구치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쉽게 말하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재판받는 기간까지. 그렇죠. 이제 그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미결수가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이제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이제 머무는 곳입니다. 1년이면 1년,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분은 구치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근데 교도소와 다르게 구치소는 개인 짐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구치소도 그렇고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이런 교정 시설에서 제공하는 건 뭐 베개, 담요 그리고 생활용품 딱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제공하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물품들은 뭐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기결수들은 이곳에서 생활할 짐들을 가져오니까 오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덥고 춥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이제 계절에 맞는 이불을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 이불을 갖고 들어가도 돼요? 네. 오. 얇은 이불들을 아니면 겨울에는 요즘 같은 날에는 이제 두꺼운 이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몰랐네. 어떤 뭐 그러면 개인 다른 용품도 뭐 화장품도 가능하고. 이제 클렌징 폼도 예. 이제 요즘에는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왜 그 시중에 파는 아메리카노 스틱 제품 있잖아요. 네네, 일회용 커피.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도 들어와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이제 구치소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오. 근데 앞에서도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과 소속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수용자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이제 뭐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난동이 발생하면 이제 제압을 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여성이신데 그러면 여성들이 있는 구치소? 맞습니다.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10년 차 교도관이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셨을까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고교 시절 고등학생 때 직업 관련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도관을 처음 알게 됐고 어떤 딱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뭐 이 시청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우연히 이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교정직 공무원 채용 공고가 뜬 걸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처음 시험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이제 출산하고 몇 주가 안 된 시기여서 네. 뭐 달리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종목 중에.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아쉽게 좀 그 포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달 뒤에 또 이 교정직 공무원 공고가 떠서 지원해서 합격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희님이 여성 교도관도 뽑나요로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뽑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성들이 있는 구치소나 수용자들이 그렇죠? 있는. 그 수용 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은 뭐 당연히 베테랑이실 텐데, 근데 처음 이 교도관으로 일할 때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걱정도 많을 것 같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낯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용자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요. 네. 교도관으로 근무한 지 이제 며칠 안 됐을 때 보통 이제 수용자들이 어디 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종교 집회를 갈 때 이동을 하잖아요. 예. 그 이동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할 때 교도관들이 몸에 뭐 어떤 불법 무기가 물건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촉수 검사를 한답니다. 만져서. 그렇죠. 아래 위로 이제 옷 속에 몸을 뭘 더듬어서. 숨겼는지 예. 이렇게 촉수 검사를 하는데 한 수용자가 이제 촉수 검사를 딱 하던 와중에 갑자기 자기 몸을 만졌다고 막 고소를 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거예요. 요즘에 그 수용자들이 교도관 대상으로 고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 촉수 검사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를 진행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난동을 부려서 그러면 신고를 할 테면 한번 해봐라라고 네네네. 이제 그 앞에서는 배짱을 좀 부렸는데 이분 좀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좀 그 소가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신입 교도관인 걸 알고 이 수용자가 일부러 골탕을 좀 먹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보셨을 그 거죠. 안에 고인물 수용자가 신입 교도관 이제 놀려먹는. 내가 하는 거 좀 봐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산전수전 다 겪고 베테랑이 되셨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그게 막 영화 속처럼 막 난동 부리는 그 수용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꽤 있다고 하는데 이 구치소는 이제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결수가 좀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수용자들이 좀 대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소했을 때 좀 불안함에 난동을 피우거나 아니면 수용자들끼리 좀 싸움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교도관들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이제 제압을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안에서 이제 난동이 발송했다는 신호가 딱 떨어지면 네네네. 모든 교도관들이 그 현장에 뛰어간다고 해요. 네네네. 그 야구에서 왜 벤치 클리어링처럼 와 모이는 거죠. 일단 쪽수로.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교도관들도 이제 일을 하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위험해서 좀 보호를 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용자들에게 이 교도관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간혹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도 수용자가 있다고 하고 아니면 교도관을 이른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막 구워 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오래 이제 수용 생활하는 사람들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특히 이제 영화에서 좀 많이 나오죠.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뭐 영화에서 보면 이제 돈이나 권력이 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그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아니면 교도소장 집무실에 가서 막 이렇게 재짓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진짜 영화 속. 뭐 이런 모습들 좀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현실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제가 살펴봤는데 수용동이랑 소장실 건물 자체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 철문을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그 안을 좀 보고 싶어서 요청을 좀 했는데 당일에는 안 되고 뭐 미리 신청을 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뭐 그 안에서는 담배 냄새가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뭐 교도관들이 수용자들한테 돈을 얼마 받고 이렇게 담배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잘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뭐 불법을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짧게. 구치소를 나간 이후에도 수용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뭐 출소를 하는 이제 수용자들이 종종 이제 편지나 선물을 그 구치소 앞에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동안 해요. 고마웠다고. 네. 근데 이제 이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출소할 때 네. 이 교도관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좀 보지 맙시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다시 합니다. 만나면 안 되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은 다시 만날 일이 없어야 좋은 거고 저희는 다시 만날 일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